조민 씨 재판이 조금 인기가 좀 있었어요.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입시에서 사용된 7가지 허위 내지 위조 자료, 조민 씨 측에서 공소권 남용이다. 선전포고를 할 때 공소권 남용,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반전이 있어요. 저는 사실 진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 기자 양은경입니다. 오늘은 조민 씨 재판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법정 들어가서 이 재판을 보니까 조국 사건이 그야말로 진짜 우리 사회를 절반으로 가른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8일날 법정에 가서 느낀 것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진짜 사법적으로 좀 일단락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간의 어떤 이 사건의 경과가 좀 정리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민 씨 재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민 씨 재판이 이제 12월 8일 날 오후 3시에 있었는데, 이 법정은 조금 인기가 좀 있었어요. 앞서 제가 이재명 대표 재판 말씀드릴 때 왜 방청객이 3분의 1도 안 차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판은 좀 경쟁이 있었어요. 일단 법정이 작았습니다. 소법정이라서 이제 34석 규모 정도밖에 안 돼요. 방청객들도 추첨하고 또 기자단도 또 추첨을 거쳐서 들어가고, 제가 운 좋게 하여튼 당첨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이 재판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냐면은 조민 씨가 형사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거예요. 자, 형사 피고인이라는 것은 일단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전과 기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무죄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는 것은 뭐 양형이 문제지 어쨌든 본인의 전과 기록이 삶에 남게 되는 그런 정말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거는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대신해 보낼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조민 씨가 여러 가지 소송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소송하고는 의미가 완전 다르다고 조금 보시면 돼요. 저는 이 법정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게 굉장히 소박하다, 단촐하다. 물론 이제 법정이 뭐 크고 화려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조민 씨 법정은 어땠냐면은 단독 판사의 작은 법정이고, 그 단독 판사분도 젊은 여성분이에요. 법정 출입문 기준으로 보면은 들어왔을 때 판사님이 정면에 혼자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변호사 1명하고 조민 씨하고 있고, 왼쪽에 검사 2명이 있고. 근데 정경심 씨 재판 때 어땠냐? 가장 큰 대법정 417호에서 진행을 했었고, 거기는 뭐 최소 이제 100명 이상은 너끈히 들어가는 큰 법정인 거죠. 그리고 변호인 단,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두 명이 앉아요. 변호인들도 2줄 이렇게 채워서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2명 단출하게 있는 게 아니라, 검사들도 진짜 많을 때는 한 줄, 2줄 그렇게 줄을 세워서 앉을 정도로 재판부도 판사 3명의 합의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법정 밖이 진짜 어마어마했죠. 이른바 물티슈 부대, 조국 전 장관 재판 때인가 와가지고 이제 물티슈로 그분 차를 닦아주던 뭐 그런 분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치셨던 분들, 진짜 그분들의 위용이 바깥에서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세 등등하던 법정과 지금의 좀 소박하고 단촐한 법정과 굉장히 대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날 재판의 시작은 조민 씨가 이제 인정신문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인정신문이 뭐냐면은 피고인이 그 사람이 맞는지 재판부가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조민 씨가 생년월일, 신분증 제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날 법정에서 들은 유일한 조민 씨의 목소리였어요. 다른 얘기를 하거나 적극적인 항변이나 그런 게 없고, 인정신문 할 때 본인 맞다라고 인정한 거, 그게 아마 조민 씨가 낸 유일한 목소리가 아니었나.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이 공소사실을 진술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했는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하는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또 해?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라고 들어보셨죠? 입시에서 사용된 7가지 허위 내지 위조 자료, 그 부분에 대한 혐의하고 다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허위 체험활동. 두 번째, 2008년에 공주대 생명공학과에 허위 증명서, 인턴 증명서를 냈다. 세 번째, 2009년 5월에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허위 증명서, 인턴 증명서. 네 번째는 왜 부산 호텔에서 인턴 했는지 여부가 허위가 된 거. 다섯 번째,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인턴 허위로 한 거. 여섯 번째는 그 유명한 2013년 동양대 위조 표창장. 이 사건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국 사태의 시작점이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동양대에서 연구원 안 했는데 허위로 보조금 탔다. 다 한 번씩 들어보고 사법의 법정에서 판단이 된 그런 사건들인 거예요. 서류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 서류를 서울대 의전원에 내고 부산대 의전원에 낸 그 혐의가 이제 업무 방해로 돼서 조민 씨가
기소가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위조, 허위 작성 이렇게 막 섞여서 이렇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막 맘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허위 작성은 작성 권한이 있는데 내용을 거짓말로 쓰는 거. 허위 작성은 다 처벌하진 않아요. 내 일기장에 내가 거짓말 쓴다고 처벌하지 않잖아요. 공문서의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대 허위 스펙 중에서는 위조하고 허위 작성에 해당하는 것들이 섞여 있고, 조민 씨의 혐의는 부모들과 공범으로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서 의존은 입시해냈다는 이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재판에서 이렇게 검찰이 공소사실이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피고인 측에서 이걸 인정할지 부인할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민 씨 측에서 이거 공소권 남용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소 제기 권한은 검찰에 있는 건 맞는데 너네 이 권한을 너무 남용했어. 그래서 공소 제기가 무효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서울대 의전은 내가 2013년도에 지원을 했고 부산대 의전은 2015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이거 거의 다 10년 가까이 되거나 이런 일들을 갖다가 왜 지금 와서 기소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소권 남용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일단 이 공소권 남용 주장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검찰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때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야말로 검찰하고 일전을 벌이겠다는, 이게 선전포고를 할 때 공소권 남용,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장 조민 씨 부모도 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씨도 공소권 남용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실 이 유무죄를 다툴 때 공소사실 중에서 이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야 너네 공소 이거 다 틀렸어, 이거 무효야, 공소제기가 무효야, 그렇게 주장하기 사실 피고인으로서도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소기각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은 유무죄를 따질 필요도 없이 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센 주장입니다. 이거 실제로 공소권 남용이 받아들여져서 유무죄도 따지기 전에 재판 끝난 사례가 실제로 있느냐? 있긴 있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역사상 첫 사례라고 인정이 될 정도. 그 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법 역사상. 전면적으로 다투는 피고인들은 많죠. 근데 공소권 남용 이렇게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면적인 무죄 주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조민 씨 측 주장대로 검찰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건을 방치를 하면서 공소권 남용을 했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조금 따져볼게요. 지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때 수사가 이루어진 건 2019년 뭐 한참인데 그러면 기소를 하려면은 그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으면 됐지 않았냐. 이게 왜 그렇게 늦어졌냐면은, 참고로 이제 조민 씨가 기소된 거는 올해 8월인데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가 되면은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 공범이 누구냐면은 정경심 씨인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 씨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지가 돼서 지금 올해 8월에 만료가 될 예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정경심 씨가 작년 1월에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으니까 검찰로서는 일단 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입시 비리의 수혜자인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기소를 해야겠죠. 아니 숙명여고 쌍둥이는 그 고등학생인데도 다 기소해가지고 집행유예 받았는데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었잖아요. 부산대 의전은 합격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부모가 둘 다 기소돼서 엄마는 징역 4년 받았고 아버지도 1심에서 실형, 징역 2년 받았는데 자녀까지 기소를 한다? 이 부분이 조금 가혹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검찰에서도 이른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장을 하는 온가족 도륙 프레임,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최종 판단을 내린 게 이제 이번 기소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떤 법 앞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은 이 입시 비리에 특혜를 받은 자녀를 그냥 기소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에 반전이 있어요. 공소권 남용 주장은 검찰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민 씨 쪽에서 공소권 남용 주장을 하니까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체를 자백을 합니다. 의견서에 따르면은 간이 공판 절차를 원하네요. 공소사실을 자백한다. 일단 다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간이 공판 절차
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공판, 재판을 간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했었는데 간이공판 절차 되게 반가워요. 이거 나오면 사건 쉽게 될 수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한 때는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로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뭐가 간이하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법정은 굉장히 단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책상에는 기록이 4줄로 쌓여 있었어요. 기록 한 줄의 높이가 한 1m 정도 됐던 거로 기억이 돼요. 기록이 이제 지금도 형사사건 종이 기록 쓰거든요. 한 권이 보통 A4 용지로 500장 정도 돼요. 철근이 몇 개인가 세어보니까 35개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에 조민 씨가 간이공판 절차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 다 실무라상계에 다 제시를 해야 돼요. 이거 동의 안 해 이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증인들 다 불러야 돼요. 그러면 재판 진짜 또 몇 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된 이날 증거조사 얼마 만에 끝냈을 것 같으세요? 정확히 한 10분 정도. 검찰이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주요 부분만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순번 20번 이모씨 작성 진술조서는 키스트 인턴이 왜 허위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증거 내용도 설명 안 하고 이제 취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 이제 판사님이 기록 보고 판단하시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의 증거조사는 10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에 끝나버렸어요.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하고 이 10분도 안 되는 증거조사하고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미스매치인 거예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이제 법조기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됐는데 공소권 남용을 주장을 하면서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간이공판 절차를 한다. 저는 사실 진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조민 씨 입장에서 그러면 왜 안 다투고 다 자백을 했냐? 아까 제가 혐의 사실 7개 불러드렸죠? 이 사건들 지금 다 어떻게 됐냐면은 유죄가 확정이 되거나 좀 있으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대부분 다 사실상 유죄로 결론 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공범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민 씨 입장에서는 다시 증인을 불러서 이 법정에서 다툰다?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불과 몇 년 전에 엄마 아빠의 법정이 어땠는지 이제 그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그야말로 안팎이 다 정치의 장이었다.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 재판을 2019년 9월쯤에 기소가 돼서 2021년 1월까지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증인들 엄청나게 많이 불렀죠. 증인들 부르고 거기서 반대 신문하고 신빙성 탄핵하고 법정에서의 여론전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결국은 정경심 씨 어떻게 됐어요? 징역 4년에 1심에서 법정 구속됐었죠. 그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최성해 전 총장, 동양대 직원들 이 사람들이 표창장 내가 내준 적 없어요 라고 하고 인턴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신빙성을 탄핵한답시고 법정에서 반대 신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는 뭐 야당 측하고 뭐 관련이 있다라든지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괘씸했던 거죠. 2심 재판부 같은 경우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면서 본질을 흐렸다. 정경심 씨도 그렇고 조 씨도 그렇고 재판 내내 제일 많이 한 게 그런 거였어요. 아니 그 시절에 그 수시 제도라는 게 굉장히 지금 불확정적인 거라서 그렇게 대학 안 간 사람이 없다고요. 제도가 문제지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고요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질타를 한 거죠.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2년. 물론 2심, 3심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받아든 성적표는 정말 참담한 결과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확정돼 버리다시피 한 상황에서 다 전면적으로 다투는 거는 너무 지금 무익한 거예요. 자백하고 간이공판 절차로 가는데 모든 거를 접기에는 이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자존심이 이 공소권 남용 주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조민 씨의 모습,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의 신원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어요. 입시 비리의 수혜자인 자녀가 형사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식 잘 되자고 이 일을 시작을 했었겠죠. 결국 그 방향이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이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계속 잘못된 선택으로만 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도 그런 사건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처음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나왔을 때 조국 전 장관 측은 어떻게 했습니다.
검찰 수사 문제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을 해서 지지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을 했잖아요. 전 국민이 진짜 분열과 갈등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서울 성모병원에서부터 검찰청까지 1km가 훨씬 넘는 그 구간을 사람들이 새까맣게 메워서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촛불 시위를 하고, 이런 사태가 지금의 이 모습을 초래한 게 아닐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제의를 안 받아들였더라면, 검찰이 수사 들어갈 때 그때 초기에 인정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사와 판결을 정말 정치도구화한 그런 결과로 온 가족이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게 아닐까.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본인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명예회복보다 자녀가 형사 피고인석에 서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 판읽기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